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의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들 그리고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는데 먼저 연구소의 우리 방학진 실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학진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문학과 담을 쌓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예부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 그 문예반 시절에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소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 까미 가지고 재판했어요. 무슨 재판을 해요? 그 이방인 까미. 모의 재판이라고 했다고. 그런 행위가 어떤 거냐, 용인되는 행위냐 마냐 가지고 재판하고 그랬어요. 그것만 기억나네? 문학반인데 왜 재판했지? 그 용인된다는 쪽이었습니까? 어느 쪽이었습니까? 우리 선배가 뭘 시켜가지고 너는 용인되는 쪽으로 해라. 너는 안 된다고 해라. 편 나눠줘가지고요. 이방인이 가장 감동 깊은 소설이었어요? 그때 이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자, 문학 소년 시절을 보낸 우리 방학진 실장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시자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신 임원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 이제 작가 최인훈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최인훈 작가님의 아드님, 최윤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길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렇게 소개를 받았지만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저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때 아버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걸로 운을 떼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딘가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제 정체성이 두 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제 선택이 아니지만 제가 한국 문학을 그래도 공부를 했는 대학이랑 대학원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최인훈인 것은 제 선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강연 같은 데 나가서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럴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버님의 그냥 최인훈 선생님이랄까 아버님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일반 독자로 들어가서 아버님 함자를 함부로 부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정체성이 둘인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악 평론도 얘기해요. 그렇죠. 음악 칼럼니스트 일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서양 고전 음악에 대한 글과 이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이요? 네. 저희는 전혀 모르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저와 방학진 실장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문외 아닙니다. 예. 팝송만 들었어요. 예, 좀 팝송은 많이 듣죠. 클래식에 관한 어떤 비평을 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클래식 음반에 대한 비평을 했었었는데 확실히 요즘 이제 음반이 죽는 시대라고 하는 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음악에 관한 비평 같은 건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서 배웠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것과 잘 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한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팝이나 락이나 재즈나 그런 것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서양 고전 음악이라서 그쪽에 대한 글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큰 나무 같은 분이면 어떤 한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아들로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좀 짐작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큰 나무였기 때문에 그 그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전음악 전공하셨으니까 작가 최인훈을 고전음악가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사람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차르트? 제가 비교를 한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고 그냥 아버님이 음악 취향이라고 할까요? 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서양 고전 음악에 제일 좋아하셨던 음악은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였어요. 잘 알죠, 방학진 실장. 작품에도 나오는 유머레스크. 네. 뭐 압니다. 네. 피아노 치라고요 지금. 들으면 알 거예요. 예. 그 아무래도 그냥 화두라고 하는 작품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화두가 이제 자전적인 소설이니까 그게 제 친할머님이랑 같이 장터에 가서 이제 그 그 유성기랑 같이 사왔었던 레시피 판 중에 이제 그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이제 음반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부터 좋아하셨고 뭐 대체로 아주 사적으로 좋아하시는 음악들은 좀 민요에 가까운 것들 그러니까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라든지 아니면 그 스페인 민요의 라팔로마도 좋아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그 작품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그렇듯이 그냥 제가 주로 글을 쓰는 베토벤 뭐 슈베르트, 슈만 같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정통적인 그런 레파토리들보다 좀 민속음악에 가까운 것들, 생활화된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셨고 기법적인 면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들보다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점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이라든지 쉔베르크 같은 그런 20세기 이후의 음악들 굉장히 그 수학화돼 있고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보이셨었죠. 그렇군요. 쉔베르크나 쇼스타비스키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알 거예요. 진짜 압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리스트도 좋아하셨죠. 눈동자 흔들리고 있는데 리스트 이런 분들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그 리스트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율미가 굉장히 아버님한테는 음악에 대해서 어떤 뭔가 그 기본적인 아름다움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멜로디가 좀 유려한 걸 좋아하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화두에서 이제 그 하이든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기상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 부분에 적당한 음악이 뭐가 있겠느냐고 저한테 선곡을 해오라고 하셔서 들려드렸더니 그중에서 몇 가지 후보군이 있었었는데 들어보시고선 이게 적당하다고 해서 이제 그 음악을 고르신 거였었는데 그 전에는 보면은 저도 이제 아버님 작품을 다시 읽다 보니까 참 새로웠던 게 서양 고전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편이더라고요. 칼 바르트의 모차르트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이제 그 정 선생이랑 같이 음악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로망스를 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베토벤의 그 로망스라고 하는 음악을 묘사를 굉장히 짧게 묘사를 하시는데 그 음악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좀 절망을 하고는 하죠. 어쩌면 선생님께서 쓰신 걸 보고 어쩌면 이렇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본질을 잘 뽑아내서 문장으로 만드셨을까. 세상감탄하곤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소장님도 이제 평론에 이 책 그 한국 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이제 최인훈 작가 편 평론에 이제 이렇게 쓰셨죠. 최인훈은 지성의 마술 항아리. 웬만한 비평가의 해부도로는 분해되지 않는 관념과 상상의 철옹성, 아수라의 솟아있는 데다 접근하기 어렵도록 상상의 늪지대로 이루어진 해자가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재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소장님? 글쎄 뭐 천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다르지만은 전후 문학에서는 가장 많은 독자를 흡입할 수 있는 그 지성의 광장과 역사의식 플러스 민족의식 이런 게 다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문제 작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인훈 선생, 우리 뭐 소장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역시 그 우선에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왜냐하면 그 시청자를 위해서. 최인훈 선생님은 1936년생이신데요. 요 연배 분들이 요즘에 많이 타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화 선생님도 이 연배셨고, 근데 그러니까 6.25 때 막 이제 청소년기 가장 민감했던 사춘기 요때 이제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회령 출신이시고 이북 출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원산고등학교 하면 우리가 원산 총파업
이런 얘기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 울산과 창원 같은 느낌 중공업 단지가 모여 있으면서 노동운동이 승했던 그래서 다양한 이념들 30, 4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원산 출신이시죠. 그런 영향도 좀 받았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월남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시 또 목포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을 가장 상징화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서울대 법대 입학하시고 우리 보통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졸업도 안 하시고 이제 군대도 입대하셨어요. 또 그 시대의 상황도 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나온 이 소설들 그다음에 그레이 구락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입학 때 학교 다닐 때 경험들이 묻어난 소설로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광장을 대학 때 저는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좀 했는데 제가 90년대 초 그러니까 80년대 말 이때까지 이제 학생운동이 굉장히 승할 때인데 그때 학생운동 화두가 통일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커리큘럼에 없었어요. 이 책이. 네, 그게 좀 약간 신기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이 애매하게 그 당시 관점은 좀 애매하거든요. 뭘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그래서 근데 지금 지나도 보니까 이제 다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우리가 오직 한 방향으로 나갈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광장에 나왔던 시절에는 아주 그 당시 동시대 젊은이들이 열광했겠지만 오히려 저희 때는 그것이 조금 이제 저평가되다가 요즘에 다시 또 이제 평가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도 다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주요 작품들은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또 소개를 해 주실 테고 일단 뭐 1960년에 광장 네, 그 이후에 뭐 지금 우리 방학진 실장이 얘기했던 회색인 그리고 총독의 소리 주석의 소리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같은 뭐 그런 장편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또 생활을 하셨고 서울예대 이제 문예창작과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201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공교롭게 이제 노회찬 그 의원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최인훈 선생의 타계가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묻힌 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래야 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드님께서는? 그날 참 공교로웠죠. 예. 그 저는 노회찬 의원이 타계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마 다음 날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뭐 이제 그 3월 그러니까 입원을 하실 때 이미 호스피스 상태로 입원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지만은 이렇게 막상 또 이제 그 슬픈 일이 닥치고 나니까 정말 경황이 없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저랬지만 이제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바람에 참 그 어머님을 막 그 제가 살피는 게 그때 정신이 없었었는데 저도 이제 다음 날에야 뉴스를 보고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이게 보통 어떻게 보면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어서 그 아버님 그 장례 3일장을 마치고 이제 노회찬 의원 그건 이제 약간 시민장 같은 이제 기념을 해서 좀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제가 노회찬 의원 빈소를 한번 찾았었습니다. 그래서군요. 예. 그래도 그때 장례식 성대했어요. 그렇죠. 네. 텔레비에서 그 참석 때까지 다 소개하고 계속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최인훈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는데 소장님 역시 뭐 광장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최인훈 작가가 25살 때 쓴 작품 아닙니까? 어떻게 25살에 방학진 실장 25살에 뭐겠습니까? 저요? 열심히 학생운동 했는데 아니 옛날 4.19 때는 초등학생도 나왔잖아요. 그때는 인생의 결정을 빨리 할 때야. 그래도 와 25살에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지 저는 딱 발표 이후에 이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소장님? 먼저 그게 새벽이라는 잡지에 나온 뒤에 조금 손질해서 이제 단행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제 새벽이 나왔을 때 거의 다 읽었죠, 문단에서는. 그리고 완전히 대중화된 것은 그야말로 단행본으로 나온 뒤였습니다. 근데 아주 폭발적이었죠. 단행본 나온 뒤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마 한국 전후 소설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소설이 지금도 광자입니다. 예. 아마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예. 꾸준히 팔리는 거는. 그 정도로 이게 문제작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까지 남북한을 동시에 등장시킨 왔다 갔다 한 인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예, 이쪽이면 이쪽에서만 활동하고 지리산이면 지리산에서만 활동했지. 그 뭐 인민군은 잘 등장시키지도 않고 국군은 미남이고 인민군은 추남이고 다 그래 나올 때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이건 똑같이 봤거든요. 남북을 등거리 두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건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선에 그 북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예.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북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접근해서 그 이면을 파헤친 거. 이거 한국에 대해서는 이승만 욕을 다 못할 때예요. 그런데 그걸 이승만 정권의 핵심을 찔러서 비판했거든요. 예. 그리고 남북한에 다 등거리 비판했으니까 문제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봐도 똑같아요. 지금도 유효한 것이 역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결말이 네. 이제 중립국으로 간 거. 예. 이것 때문에 그 당시의 내가 내 주변의 진보파들은 이미 그때 나왔을 때 상당히 비판했다고 왜 중립국으로 가느냐. 제가 쓴 광장론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아무리 여기서 갈 데가 없어도 한국에 같이 밀실해서 손톱으로라도 벽을 뚫고 한국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나도 내 광장 내가 대학 1학년 됐으면 그랬으면 나도 그걸 썼거든요. 그러긴 하지만은 그 당시 살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립국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예. 제3의 길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아무래도 그 4.19 혁명이 아니었으면 좀 빛을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 서론에서 그래 나옵니다. 예. 아시아적 전제의 의자인 구정권 같았으면 이런 소설은 못 나왔다. 쉽게 말하면 그런 소설 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작가가 4.19를 환영했는가를 그 한 구절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창작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예. 그럼 어찌됐건 그 60년에도 그 기득권이 있었을 텐데 이 소설을 곱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4.19 뒤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완화되었고 이미 그때는 4.19 뒤에는 각종 통일 운동이 예. 기득권 그 기성세대의 통일 운동과 그 대학생들의 통일 운동이 함께 그 쌍근해를 타고는 그냥 막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뭐 그 예. 정도는 그냥 무시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 우리 소장님이 이제 그 최인훈 작가하고도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예. 첫 만남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1963년 봄이었는데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중앙대 국문과에서 네. 두 분을 초청하자. 초청 강연하자.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초청 강연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기를 1차 최인훈, 네. 2등 이여령 선생, 3차로 송욱 시인, 송욱 선생님 그때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예. 최인훈 선생은 군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차부터 이제 제일 첫 교섭자로 최인훈 선생 그 만나러 저하고 그 담당 대표하고 함께 갔어요. 예. 그게 이제 육군본부가 삼각지에 있을 때 삼각다방에서 삼각다방. 네. 삼각다방. 예. 지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없어져. 그 네. 길이 넓어지면서 길이 삼각지 길이 확장되면서. 넓어지면서 진작에 완전히 없어졌겠죠. 네. 진짜 그냥 바로 없어졌어요. 예. 삼각지가 이 로타리 김연욱 시장이 로타리 만들면서부터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거 가면 그게 완전히 육군 본부에 있는 장교급 이상들의 그 면회 장소가 삼각다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최인훈 선생이 군인 신분이신 거죠. 예. 그 이제 그 전화로 네.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때는 그렇게 광장이 유명한데도 얼굴 몰랐어요. 지금처럼 텔레비도 없고 뭐. 책에 사진 같은 게 없었나요 그때는? 사진은 없었어요. 소설에도 사진 없고 신문 기사도 뭐 나와도 그 희미하게 그 옛날 동판 사진 별로 얼굴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그 기억을 못 하지요. 새벽에 나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최인훈 선생 대답이 참 걸작이야. 얼굴 어떻게 찾지요 하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가서 기다렸지. 그랬더니만은 장교복에다가 명찰까지 딱 붙이고 딱 우리는 정문으로 보고 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딱 들어오는데 보니 뭐 정문에 최인훈이라고 딱 붙이고 그래서 그냥 딱 모시고.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얼마나 그 이 프러시아 병정처럼 아주 걸음도 이렇게 착착 이렇게 절도 있게요? 일생 동안 그래 걸었어요. 네. 예. 예, 절도 있게 이래 걸었거든요. 그 이제 첫 만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연 섭외하시고. 예, 섭외했는데 강연은 실패하고 왜냐하면 군에서는 외부 강연을 허가를 맡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이혜령 선생하고 송욱 두 사람 불렀죠. 예. 강연은 이제 섭외는 실패했지만 이제 소장님이 그 인연은 맺었죠. 예, 그 문경이라고 하는 물리대학교에서 예. 나오는 그 잡지라고 합니까? 학술지라고 합니까? 거기다 이제 평론 쓰신 걸 직접 이제 보여드렸더니 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팬이 그렇죠. 와가지고 이미 봤대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때 중대신문 편집국장이 최진우라는 네. 보령 출신의 소설가가 있었어요. 국문과 우리 아득한 선배. 예. 참 사람이 호인이에요. 이분이 뭐 얼마나 사교를 잘하는지 소설은 별로 못 썼는데 소설 못 쓴 사람이 사교력이 많거든요. 최진우 선생님 소설 못 쓴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뭐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소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성격이 좋으면 소설을 잘 못 씁니까, 소장님? 못 써도 돼요. 그래서 이분이 자연문학 출신에 가지고 그 이어령 선생이 보령이니까 어르이 알아? 저보고 이제 맨날 자랑해요. 무단에 내 이만큼 어깨 넓다는 걸 자기한테 잘 보이라 이거죠. 예. 야, 너 어레이 알아? 어레이 좋아해? 그럼 저거 이어령 선생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만 좋아했지. 예. 그럼 모른다 하면 내가 언제 소개 한번 해줄게 하고는 또 이제 야, 너 인눈이 알아? 인눈이 내하고 친구야. 그런 정도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문경에 내 대학 1학년 때 쓴 평론인데 네. 그걸 최진우 국장이 최진우 선생한테 미리 갖다 드렸대요. 그래서 그날 상공다방에서 그 책을 내가 자랑스럽게 드리니까 이미 봤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처음 만날 때부터 아주 화기애애해졌죠. 네. 그 소장님의 그게 첫 평론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첫 평론에 바로 광장을 평론하신 거고 마지막 결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우리 조국을 사랑하자. 더 미워하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 소장님의 이제 또 첫 평론이 광장인 만큼 좀 광장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광장을 가장 간략하게 소개를 내가 해드리면은 네.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네. 아버지가 월북해서 북에서 대단히 고위층에 있는 대남 방송에 나오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이명준은 철학과 학생입니다. 서울 S대라는 서울대 네. 철학과. 쟤는 자신은 법대지만 그 주인공은 철학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법대를 하면 너무 자기가 드러나니까. 철학과 학생인데 아버지가 북한에서 대남 방송하고는 서해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코피를 흘리면서 나와가지고 살다가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대 뭐 이화여대겠죠. 이대 여학생하고 연애를 합니다. 아주 진한 연애를 하는데 그런 장면을 아주 달콤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장면 때문에 소설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그냥 이뻐 보이거든요. 한두 줄만 쓰면 머릿속으로 미리 이쁘게 봐버려요. 그리고 또 25살에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장가도 안 갔고. 그랬는데 결국은 밀립국에 밀항이에요. 그 인천에서 그때는 밀립국 마음대로 됐습니다. 6.25 전이기 때문에 밀립국 해가지고는 북에 가서는 아버지 벽으로 잘 된 거죠. 상당히 뭐 고위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취재 기자가 돼가지고 군데 돌아다니고 일할 때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는 또 모스크바까지 다녀온 무용가를 만나요. 발레리나. 무용수를 만나가지고는 그 여자하고 또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6.25 나가지고 서울 와서 낙동강 전투까지 갔다가 거기서 포로가 되어서 거제 포로수용소 포로가 되었다가 휴전회담 할 때 양쪽 대표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올랑 싸우서냐 노서냐 네가 선택한 대로 보내주겠다 하는데 중립국을 해서 중립국으로 가다가 남진아해에서 남중국해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타골홀 배 이름도 타골호입니다. 타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내가 너무 비겁하다. 내 사랑하는 두 여자는 다 조국에다 두고 나 혼자 내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비겁하다 하면서 바다에 있는 갈매기를 보고 두 여자를 상상하면서 그
바다에 투신 자살하는 겁니다. 네. 우리 방학진 실장이 이제 광장을 아주 재밌게 읽었다는. 저는 그래서 그 광장의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데요? 그 JSA 이병헌 나온 영화 네. 아시죠? 공동경비고요. 공동경비고 네. JSA. 난 제가 그래서 되게 JSA가 되게 광장을 모티브한 영화 작품 아닌가 제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소장님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우리 방 실장? 뭐 그 이제 그 감독이나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군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광장을 봤던 거는 틀림없어요.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왜냐하면은 영화 감독들이 소설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거기서 자기 그 영화 찾을 만한 소재가 없나 싶어서.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봤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이제 광장을 보면은 이제 그 광장과 대비되는 게 밀실이잖아요. 그럼 제목을 밀실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역시 작가 입장은 뭐냐면은 남북한은 다 밀실도 없고 광장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밀실이 개인적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라면은 밀실이 광장은 그렇게 하면 밀실만 아니고 인간은 밀실과 광장을 마음대로 드나들어야 된다. 그 남북한은 뭐냐 밀실도 없고 광장도 없는 사회다. 그런데 정말로 하려면은 밀실 보장하려면 광장이 튼튼해야 밀실도 가능하다. 이게 말하자면 이 작품이 그 최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럼 작가 개인은 광장을 더 좋아했을까요? 밀실을 더 좋아했을까요? 둘 다 좋아했죠. 둘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조금 더 선호하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있지 않을까요? 둘 다 똑같을 겁니다. 가령 이제 남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조금이라도 광장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조금 더 밀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50대 49 정도까지라도. 그러니까요. 그 포로가 되기 전에 그 이제 북에 있던 그 은혜 애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리고 이제 동구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좀 밀실을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사람 책을 읽으면서 이걸 밀실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좀 과도한 추측인가요? 노 MC의 취향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밀실이죠. 그렇지만은 또 이제 둘이 함께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광장도 데이트할 수 있는 광장도 있어야 되고 어쨌거나 밀실과 광장이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그 이상 영원히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장님이 이제 그 최윤 선생님 결혼식 함재비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호철 선생님 그다음에 이문구 선생님, 남정 선생님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개인적 친분 관계도 유지하셨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함 행사 다 끝나 집에서 좀 얻어먹고 지금 남자 5명이서 그 여관 여인숙 같은데 여관도 아니죠. 여인숙 같은 허름한데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숙박계를 써야 되냐 마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장면. 그때 이렇게 그 여인숙 주인이 와가지고 숙박계 쓰라고 하도 강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윤 선생님이 보이는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체험 북한과 관련돼서 그 얘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제 참 최윤 문학의 어떤 핵심인데 그 우리가 그 광화문에 있는 월계다방 저기 55년인가 6년인가 생겼어요. 광화문에. 월계다방. 그 남정현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그 딱 틀면은 바로 그 모퉁이 가까이에 월계다방이 있었습니다. 77년에 그 광화문 넓히면서 그 20m 그 서대문 가는 그 길 종로길 폭격이 막 50에서 막 30 이렇게 늘리면서 완전히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크라운 제거하고 뭐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져 그 있었던 데가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만나면은 온갖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야말로 그 이제 그때는 그 군사 5.16 정권 때 아닙니까? 군사 정권 때인데 그 2호 철도북을 체험했고 남정현은 뭐 남한에서 북을 체험한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그다음 이문구가 나도 알 만큼 알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건 이문구는 안 나왔어요. 월계다방은 이제 내 혼자 우리 또래에서는 내 혼자 이제 유일하게 단골이었는데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심지어 뭐 중국 인민공사가 관한 책 뭐 그런 걸 이호철 선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권 동향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은은도 다 동조하고 다 오케이야. 근데 딱 어디 걸리느냐. 북한 문제 걸리는 거예요. 북의 체험. 예. 그거는 아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는 좀 5년 동안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올시다다. 거기서 걸리는. 이게 이제 최인우 선생의 한계거든. 그래서 그 숙박에 쓰다가 저런 아줌마 보면 나는 공산당이 싫었고 이 누구야 이승복. 예. 근데 이제 남정희 선생이 그냥 막 촉발하게 야 XX야 하면서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뭐 감히 선배들 말하는데 찍지도 못 끼는데 이호철 선생이 나서 가지고 야야야 너들이 왜 그래? 너 그만둬. 싸우려면 밖에 나가. 해가지고 이제 껐어요. 그게 이제 딱 상징적인 거죠. 아 최인우 선생의 그 깊은 그 고뇌, 참 멋진 장면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월계다방파들이 나누어지면서 최인우 선생은 문학과 지성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지파와 이제 창비파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월계다방에서 잘 안 보이셨나요? 아니 뭐 가끔씩 오시긴 하지만은 그 전처럼 이렇게 뭐 몰려다니면서 자주 그렇게는 안 됐죠. 소장님이 이번 평론집에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4월 혁명이 일어나자 가장 좋았던 건 경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너무나 환희에 찼던 나는 얼른 고향을 탈출하고 싶어졌다. 그럴 때 광장을 읽으며 혼자 무척 울었다. 새벽에 게재된 머릿말 전문은 당시 어떤 사설에도 뒤지지 않은 비판 의식을 자극했다. 어떤 게 그렇게 소장님을 울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명준이 경찰서 잡혀가서 매를 맞아요. 그 코피를 흘려요. 코피를 흘려서 나와서 이제 자기가 대학 신문에 실 하나 발표해요. 5월에 그 아무 죄도 없는데 한 철학도가 경찰서 가서 맞고 코피 흘렸다. 그 나와 보니까 자기가 막 그 분하고 울분스럽고 슬픈 거는 간 곳이 없이 조국의 하늘은 더럽게 푸르더라. 미치도록 푸르다. 그 구절이 참 꼭 내가 그 울고 싶은 심정을 받는 바 그런 겁니다. 나는 이제 감시를 받고 있었고 시골 그때 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내하고 신세가 비슷하냐 그런 그 주인공이 이병준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래서 소장님이 개인사이죠. 가정사이신데 그 집안에 이제 형님이 또 뭐랄까요 6.25 과정에서 또 좀 뭐로 표현해야 됩니까? 희생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연좌제가 실제 작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장님한테 또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20대 중반에 평론가로 등단했던 초라한 내 지성적 자화상의 이력서에서 그의 영향은 가히 스승의 위치를 넘어서는 사상적 사부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삶 속에서 평론가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뭐 사회 비판적인 문학이라든가 역사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난 뭐 그 천문학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완전히 굳어진 건이었는데 이 최인우 선생을 배우면서 내가 이 글에도 썼어요. 최인우 선생이 해겔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철학자 해겔. 해겔에서 좌파 우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해겔을 내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최인우 선생의 영향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면은 어떤 정치적인 당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도 최인우 선생은 그걸 완전히 철학화 해버립니다. 깊이 있게 이렇게 봐버려요. 직접 뭐 박정희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서 뭐 민족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한 50m 높이에서 한국 현실을 보고 있다면 최인우 선생은 한 200m나 300m 뭐 1000m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걸 논한단 말이죠. 그런 걸 내가 정말로 현실 비판하려면은 철학의 깊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준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한 5m에서 이렇게 본다면 한 200m에서 이렇게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시고 그래서야 될 것 같은데 아드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생전에 댁에 계실 때 늘 이렇게 좀 독서하시고 늘 연구하시고 뭐 그런 모습만 있었습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하고는 하는데 그 자다 일어나서 이제 그 마루로 나갈 때 이제 책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그 뭐 제 책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긴 했었지만은 하여튼 책이 계속 있었고 아버님은 항상 책을 읽는 분이셨고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그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저한테 그 뭐 독서량이라고 할까 뭐 한 달에 책 몇 권 읽으세요 그럴 때 그 워낙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전 이렇게 답하곤 하거든요. 한 달에 먹는 밥그릇 공기수를 세면서 드시느냐고. 그 이분이 하도 독서만 이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술집에 가면 그 이제 월계다 만나 같이 이제 술 마시면은 말수가 제일 적은 분이 최윤 선생입니다. 아시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야 대답하지 뭐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가만히 초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집에 가면은 제일 재미없는 게 평론가라 그러거든요. 평론가는 뭐 농담도 할 줄 모르고 그 평론가는 나부터 잘 재미없어요. 소장님은 농담도 잘하시고 재미있는데요. 평론가 중엔 재미있죠. 그러나 뭐 어쨌거나 그 술집에 시인 소설가 평론가 가면은 평론가가 제일 먼저 집에 가버리고 그다음에 시인이 가고 소설가는 밤 그 이튿날 2박 3박 2박 3일 술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소설가는. 그런데 최윤 선생은 안 그래요. 평론가하고 똑같아요. 평론가만큼 재미가 없어요. 그 출판계에서 그 유명한 민음사 박명호 사장 그 이제 굉장히 최윤 작가를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박명호 사장이 최윤 전집을 지어서 내겠구나 하고 난 예측을 했는데 천만에 안 냈거든. 왜 안 냈냐. 박명호 사장 보기에는 너무 내 만남 맨날 그래요. 소설은 잘 쓰는데 재미가 없어 사람이 좀 재미있어야 좋은 출판사가 걸려. 그래서 아까 성격이 좋으면 소설은 잘 못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군요. 그래서. 근데 또 가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랑 뭐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뭐냐고 여쭤보면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빠가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결혼했다고. 그런 걸 이제 콩깍지 꼈다 왔는 거죠. 네 글자로 그냥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죠. 딱 이래 보면 절대 외도 안 할 사람.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정말 그 당시에는 소설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었고 그 제가 어딘가에 이제 기고를 하게 돼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님이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셨던 게 그 뭐 발표 지면이 어떤 성격이고 뭐 맞는 일의 성격은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원고료는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얼마가 아니라 원고료를 받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고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그 아주 큰 신문들 잡지 같은데 연재 같은 게 하지 않는 바에는 그 당시에는 작품을 발표를 했을 때 그냥 그 술 한 번 산다든지 이제 그런 거였었지 그게 돈이 되지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어머님이 여러 가지로 뭐 정말 무엇보다도 생활고에 시달리셨고 뭐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막 힘들어서 저녁에 시름에 젖어 있으면 네 아빠가 나를 그렇게 웃겼다.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웃다 보면은 그냥 하루에 쌓였었던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상당히 지적이셨네요. 너무 지적이신. 근데 제 생각에는 광장이 그렇게 좀 문제작이고 많이들 읽고 그리고 좀 인세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소설가로서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뭐 원고로 거의 받으셨을 거예요. 그 광장 내셨던 그 출판사 정향사 사장님도 독립운동가시니까 원고료를 떼어먹진 않지 않았을까요? 뭐 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최윤 선생은 오로지 원고료로만 살았거든요. 근데 원고료로 살았으니까 어쨌거나. 뭐 대단한 걸로 봐야죠.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아직 소개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좀 잘하시니까 정향사 주채원 사장님 독립운동가시거든요. 1924년생이시고 91년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중앙고등학교 출신이신데 보니까 44년도 3월에 그러니까 44년도면은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41년 이후에 진주만 폭격 이후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안 할 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독립에 가망이 안 보인다 하고 다 접고 친일로 변절하고 이럴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이제 44년도 3월에 17명의 동지들과 함께 항일 지하 단체인 갑신동맹 갑신연도에 만들었는가 봐요. 만들어가지고 동년 8월에 설악산 입산해가지고요. 예. 투쟁 활동하려다가 거기서 검거가 돼가지고 이분 욕구를 치르셔가지고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이제 훈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무장투쟁 운동을 하시려고 했던 그 엄혹한 시기에 이 주채원 사장님이 이제 책을 내주셨는데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 아 그럼요. 네. 나는 그 주채원 사장이 직접 프로포즈를 했다고 봐요. 작가한테. 예, 광장 새벽에 난 거고 왜냐하면 새벽에 그때 그 신동문 시인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장님은 주사장은 신동문 선생도 아주 친해요. 예. 그러면 그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 시인들을 작가들을 다 교회 관계를 가졌던 거였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그냥 우리 내자 그래서 내고 그때는 우리나라 출판 계획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은 그렇게 좋은 소설인데도 책 내줄 때가 흔하지 않았어요. 출판사가. 예. 네. 그만큼 그 단행본 출판이라는 게 그야말로 아주 영세하던 시절이거든요. 그걸 선뜻내 가지고 이작 그냥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보면 다른 책도 다 좋은 걸 냈어요. 들어라 양키더라. 그걸 냈거든요. 광장되고 바로 이어서 들어라 양키더라 냈습니다. 그 직전에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그 2차 대전 뒤에 일본이 낳은 고미가와 준페이라는 아주 유명한 반전 작가입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첫 소설이거든요. 맥을 다 같이 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똑같은 그 작품의 맥을. 예. 제국주의 반대하는 거.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주채원 그 네. 정현 사장님 이야기도 한번 이렇게 짚고 나오는 것도 역시 그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다운 네. 그렇죠. 좋은 지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독립운동가가 낸 그 사장으로 있는 출판사에서 낸 소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정합하지 않습니까? 네. 기획을 잘하는데요, 소장님. 예. 그러니까 기획실장. 그러니까 주채원 사장님의 후손들하고는 연락은 안 되시는 거죠? 예,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최은구 선생님이 한번 오히려 찾아봐서 오히려 그 후손들께 모임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주채원 선생한테 한번 집에 세배를 간 적도 있는데 그때는 그 홍은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한번 딱 가고 그때는 혼자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후손들은 그 못 만나봤어요. 제가 광복회를 통해서 한번 수소문해 예, 보겠습니다. 예. 네. 그 광장은 그 최인원 선생님이 많이 좀 이렇게 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 한 10번 정도 몇 하셨어요. 번 했어요. 10번도 넘지 않나? 그 부분적으로까지 한다고 하면 뭐 그렇지만은 뭐 아주 크게 그냥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크게 봐서 5번에서 7번 정도인 건데 이제 그 개작이 뭐 줄거리를 바꿨다기보다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그 순 한글체로 이제 그 바꾸는 이제 그런 게도 있었고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참 개작을 했다고 흔히들 말할 때는 줄거리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장의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문체를 넘어선 부분에 이제 대대적인 그것까지도 있고 했었다 보니까 그 딱 몇 번 뭐가 고쳐졌다라고 말하기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소설에서 그렇게 조금 긴 시간 통해서 많이 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한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드물어요. 왜 그런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셨을까요? 그런데 최인원 선생님이 그 광장의 많은 애착과 그리고 독자들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에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었겠죠. 예. 이 시대에 다시 또 광장을 읽어야 할 이유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장님? 통일된 뒤에도 뭐 저는 그 남북 분단 시대의 한국 남북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광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아직까지도 통일도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광장 정도만이라도 태극기 부대를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진짜 광장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광장에 나온 태극기 부대들에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뭐 다음 작품으로 뭐 좀 넘어가 볼까요? 예, 회색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게 이제 광장 쓰고 바로 이어서 회색에 썼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이명준이 만약에 그 중립국으로 안 가고 자살 안 하고 살아 있었다면은 회색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김학이나 독고준처럼 되는 겁니다. 바로 이어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최윤선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58년, 59년 4.19 직전이거든요. 4.19혁명 직전에 이제 쓴 걸 이제 발표는 이제 63년이죠. 63년부터 시작했는데 새벽에 그 세대라는 잡지에 연재한 건데 그때 이제 그야말로 그 월계에 한참 가까웠을 때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연구소하고 똑같아요. 우리 연구소 정신을 가장 먼저 소설을 써준 분이 최인훈 선생입니다. 아. 예. 뭡니까? 항일, 네. 반일 사상이거든요. 네. 이걸 아직 저 작품이 최인훈 선생이 그때 이미 60년대에 이 이승만 정권이 이거 잘못 들었었다. 이게 나라 망친다는 걸 쓴 겁니다. 예. 상해 임시정부가 바로 그냥 그대로 들어서야 된다. 네. 들어섰으면 저게 이제 참 풍자적이에요. 국가에 대한 격려 이런 의식 이걸 할 때 네. 만약에 백범 선생이 집권해서 이제 상해 임정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면은 네. 동쪽을 향해서 이빨 3번 가는가. 일본을 향해서. 예, 이빨 3번 따닥따닥 가는가. 그걸 국민의식을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소설가가 좀 저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항상 아주 정말 유머러스하죠. 아까 얘기하고는 또 상반되는 재미없는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에서는 좀 재미없으신 분이었지만 예. 소설에서는 상상력이 풍부한 예.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쓰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저런 모든 행사 시 동쪽을 향해서 이빨을 3번 가는 절차를 국민의례에 규정한다 같은 그런 유머를 예. 그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는 적어도 한 2번 이상은 구사하셨던 걸로 제가 그러시구나. 그걸 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럼 가족들 반응이 좋았습니까? 상당히 그 고급 유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게 그러니까 일본 뭐 식민 통치가 얼마나 엄혹했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 그러니까 웃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건 이제 일본의 그 공성요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패러디 그렇죠.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황포공관학교 얘기도 저렇게 저 당시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황포공관학교를 책에 거명했다는 게 요즘도 제가 황포공관학교 잘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도 적어졌어요. 저 시대의 황포공관학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대가 이제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어쨌거나. 만주공관학교, 신경공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황포공관학교 딱 표시해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식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고의적으로 느꼈어요. 네네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 일단 친일파 박정희 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효창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학진 실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소장님 평론에 의하면 만약에 효창원에 대해서 이병주가 썰을 풀었다고 한다면 밤새 풀었을 것이다. 몇백 페이지에 할애해서 이제 효창원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인데 이분 아주 간략하게 했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김학과 그다음에 그 독고준이 몰래 도둑 참배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효창원은 도둑 참배했거든요. 도점했고 이제 1949년도에 6월 26일 날 백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백범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효창공원은 국립묘지입니다. 효창은 국립묘지고 무슨 국립묘지냐?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립묘지가 안 돼 있고 동네 공원이 돼 버렸고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국군묘지가 이제 국립묘지가 됐고 지금 그 밑에 겹방사리를 독립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신 건데 그 두 사람의 두 주인공의 이야기 도둑참배 이야기 실제 도둑참배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19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의 10주기가 59년 아닙니까? 그런데 1주기부터 59주기까지 백범 선생의 추모식 사진이 없어요. 왜? 못했으니까. 추모식을 못했으니까. 마치 5.18 때 우리가 망월동 묘지 참배 투쟁이라고 했거든요. 참배가 아니라 참배 투쟁입니다. 참배 투쟁. 전경들이 참배 못하게 하니까 산 넘어가지고 참배 투쟁했듯이 10년 동안 우리 민중들이 참배 투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소설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주기가 되는 1960년 6월 26일 11주기 사진이 딱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19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단순히 국내의 민주주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정통을 부활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을 역시 회색이 내도 충분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19 이전까지는 사진 한 장 없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효창 운동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새말뚝을 받은 거죠. 독립운동가 묘지 자리에다가 새말뚝으로 받은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효창공원이 이제 리모델링 돼가지고 독립공원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2023년인가요? 아마 그때 되면은 이제 아마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효창공원을 다시 성역화해서 국민들에게 독립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 회색 인내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재조명되지 않을까라고 한 또 이제 기대해보고 그때 되면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또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효창공원 옆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가. 그렇죠. 네. 네. 뛰어가면 5분. 스튜디오 청파살롱. 그렇습니다. 예. 방학 팀장이 제가요. 맥을 잘 짚어요. 그렇죠. 예. 오늘 소장님한테 칭찬 많이 듣네요. 공부하고 왔어요. 네? 그 효창공원에서의 그 시인에 대해서 그 얘기 한 말씀 더 드리고자면은 예. 그 아버님이 장교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장교로 있다 보니까 이제 군납업자들의 거래 같은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백범 선생님 암살범이었던 이제 그 안두희가 그 군납업자로 있으면서 두부. 그때는 굉장히 납세액도 상위권에 달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장교로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소설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그게 이제 소설에 나와요. 다시 네. 직접 겪으셨던 얘기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소설에 화두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밖에 못 쓰죠. 그럼 잡아 죽여야 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설가로 말이죠. 효창공원을 참배했다. 유일한 장면입니다. 60년 초에. 예. 50년대 이승만 밑에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역사의식이 투철하냐 말이에요. 이 작가가. 그걸 잊어버리고 막 무슨 이런 관념론 이래 보면은 그 죄눈을 껍데기만 보는 거다. 아하.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되는 거죠.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최윤 선생 작품이 지나치게 좀 관념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만 보는 거는 이제 그 수박 거달기죠. 수박 속에 있는 그 단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럼 최윤 선생은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러 엿을 피운 겁니다. 일부러. 그건 이제 만약에 그런 것만 쓰면은 아마 상당한 그 압력이나. 그렇죠. 어디 끌려갔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실화 사건을 또 겪으셨는데.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드라마도 쓰고 연애 드라마도 쓰고 그냥. 희곡도 많이 쓰시고. 이러니까 그냥 다 뭘 하나 보고 다 최윤 선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이 최윤 선생에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평론가들이 그냥 안 밝히는 겁니다. 못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 소설이라고 이제 많이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어라죠. 행간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아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행간 속에 많은 내용들 담고 계신 거죠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역사 의식 같은 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총독의 소리 같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하고 참 밀접한 관계인데. 네. 이건 그야말로 그 소리라는 제목을 소설 제목에 단 것도 대단히 모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일혁명당은 목소리라는 방송이 그 북에서 하는 통일혁명당은 통역당 사건 있잖아요. 목소리라는 게 공연하게 다 있었고 그때는 북한 라디오가 너무나 이 주파 성능이 세가지고 전기 세가지고 여기서 방송을 많이 들었거든요. 방해해도 다 들렸어요. 그런 정도로 쓰였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무슨 소리라는 걸 붙인 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소리라는 일제 때부터 있었던 미국이 했던 그 다음에 이제 통일혁명당은 목소리. 소리 하면 누구든지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다 총독의 소리. 끔찍하죠. 저를 붙인다는 자체가. 그럼 총독이 2차 대전 끝난 뒤에
물러가지 않고 한국에 숨어 있었다 이게요. 예. 그 가정하에서 예. 지하방송 아제리 지하방송처럼 지하방송 만들어 가지고 예. 수시로 방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송 내용은 뭐냐. 이 한국은 이게 일본 땅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절대 통일되면 안 되고 민주화되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독재자들이 계속 그냥 국민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나중에 망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일본이 다시 여기 들어온다. 예. 그 내용을 고치하는 게 바로 총독설입니다. 이게 이제 임종국 선생이 그 친일문학론 쓴 거하고 똑같은 동기예요. 그 한일협정 1965년에 직후죠. 직후. 맺어질 때 인용 선생도 그거 보고 이제 친일문학론을 썼다는 거거든요. 최윤석 선생도 그것 때문에 총독설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기본 지필 동기는 임종국 선생과. 그런 거니까 뭐 알만하죠. 그 이 얘기 이제와 관련해서 최윤석 선생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증오감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을 우리 최인구 선생이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책을 여러 권 가져오셨는데 네. 최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신데. 네. 아버님의 서재에서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요. 예, 그 먼저 그 임종국 선생님의 저서인 친일문학론의 경우에는 예. 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낸 이제 그 최신 버전도 제가 이제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아버님이 그 갖고 계신 건 이제 초판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제 이 최신 버전은 꽂아만 놓으신 거고 정작 그 꺼내서 읽으시는 거는 이제 그냥 그 초판본을 예. 갖다가 주로 즐겨 보셨었고 그때 초반본 샀다는 자체가 희귀한 거죠. 세로로 네. 되어 있는. 예. 그거는 좀 가져오기가 책이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는 거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네. 책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여주셔야 또 앞으로 더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저도 이 책으로 참 그 정치 문제랄까 역사 문제를 떠나서 문학을 보는 눈이 좀 한 단계 더 발전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는 해요. 그 뭐 저기 총독의 소리를 말씀을 하셨지만 총독의 소리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소설 중에서 또 소설가 구보 씨의 일 같은 경우에는 월북 작가였던 박태원의 소설의 그렇죠. 제목을 가져와서 오마주를 하면서 동시에 박태원 작가 그 봉준호 감독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당시 반공법을 어긴 거였거든요. 예, 그 지금도 이제 그때 이제 연구소들을 보면은 박태원이라고 안 그러고 박세모원이라든지 그냥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박세모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박태세모라고 해서 결국 조합해 보면 박태원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곤 했었었는데 하여튼 그러던 시절에 박태원의 이름을 그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거기를 가져와서 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남북조 시대를 사는 예술가 같은 이제 그런 걸 제목으로 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저 그 특히 소설가 구보 씨 일이라든지 일련의 작품들에 당신이 어떤 시절에 어떤 의도를 갖고 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끝에 이래도 날 안 잡아가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하셨었죠. 검열관들이 좀 무식해서 그랬나? 그 광장 같은 경우는 80년대 그 전두환 군부 쿠데타가 있었을 때 실제로 금서로 만들려고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언론 통폐합을 하고 있었던 이제 거기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광장을 내고 있었던 문학가 지성사의 이제 김병희 대표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서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손을 쓰셔서 광장이 이제 금서가 되는 거는 면했다고 하시는데 김병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검열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이건 금서가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었으면 이건 금서가 됐다. 근데 검열하는 사람들이 문학에 뭐 소양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썼더니 금서를 변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논평이네. 금서가 됐으면 더 많이 팔지 않았을까요? 인쇄는 안 들어왔겠죠. 더 많이 팔렸지만 금속이 때문에 이게. 뭐 그 저희 집은 그러니까 전화 품질이 항상 안 좋았어요. 지지직 도청을 하니까. 전화 품질이 하도 이상하고 뭐 그래서 그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아마 아버님이 답답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다른 집 가보니까 전화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전화 품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구야 너 도청이라는 거 혹시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빨갱이예요. 난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드라마 KBS에서 그때 명작 뭔가 하는 그 있어가지고 TV 문학관. 예, TV 문학관 거기서 이제 이걸 했거든요. 광장을 했는데 그 뒤에 내가 날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밖에 나와서 만나니까 이 최윤 작가 이건 완전 빨갱이다. 뭐 아주 대놓고 그래. 그리고 실제로 월계다방 내가 나갈 때도 군에서도 많이 그랬대요. 광장이 나온 뒤에 그 일부 군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작가 최중기 빨갱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고 그다음 전방 근무할 때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박용숙이라는 작가가 이제 역시 함경도 사람이에요. 이게 월남에서 군목으로 이제 군인에서 군목에 근무했거든. 그러니까 군목은 좀 절대 빨갱이라고 욕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그 위기에서 뭐라 그러면 박용수 선수의 함경도 사나이답게 뭐라 그러면 그냥 쥐어박아요. 그러니까 월계다방에서 뭐 쟤는 그 빨갱이 이러면 너희 새끼리 나와봐.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요. 그런 말 못하게. 그 방어막을 해준 게 박용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친했죠. 그 같은 군목이면 이제 목사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폭력을 많이 사당이네. 함경도 목사님. 그렇군요. 예. 다음 작품 화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총독의 소리 좀 얘기 더 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7.4 남북 공동 성명.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보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 이게. 일본의 이제 전략이 있는데 저들이 같이 이렇게 7.4 남북 공동 성명을 잘 해가지고 하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구절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최 선생님이 되게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기대를 좀 하셨던 건 거죠. 그게 좀 잘 되었으면 우리가 외세의 관계사 없이 우리 민족끼리 7.4 남북 공동 성명의 첫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니까 외세를 좀 배격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빨갱이라기보다는 최윤 선생님은 거의 총독의 소리 보면은 너무 김일성 신랄하게 까가지고 오히려 아닐 것 같은데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검열관들이 안 읽어서 책을. 좌파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욕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지지한다.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 성명과 관련한 뭐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통일과 관련해서 남과 북의 대화에서 항상 뭐 박정희 대 김일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같은 그런 시선을 굉장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끼리의 뭐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한 1000년 전으로 후퇴를 해서 그 삼국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당나라 황제랑 김춘추가 만나서 뭐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봉건적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 얼마 전에 임원영 선생님께서 이제 세미나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신문으로 이제 기사화도 된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님이 인촌상이라고 하는 상을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됐었던 그 인촌상에서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수상자로 내정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건으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을 받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좀 의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의논 겸해서 이참에 이제 아들을 좀 그 뭐 훈육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이제 그냥 뭐 역사책 읽고 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좀 더 심화된 지식을 내놓으신 셈인데 임종국 선생님이 그 편집을 하신 친일 논설 선집이라고 하는 책을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인촌 당사자죠.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이제 그 했었던 연설문 황린댐의 책문은 크다라고 하는 보시면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아버님 장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76페이지에 있는데 저한테 이걸 그냥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읽어본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좀 크게 예,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으로
예, 아버님의 도서 보시는 이제 그 버릇이라고 할까요? 하시는 방식이 여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처음 읽으실 때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시고 제독, 삼독 때는 이제 다른 색깔로 그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제독 때 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아,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걸 두세 번씩 읽는 책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굉장히 밑줄 그으신 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주 친일적인 그런 논조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무엇보다도 당신께서도 선생님이셨으니까 이게 당시 이제 지금 고려 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이제 보성 전문의 학생들에게 하는 그 연설이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네. 학병 지원 강요하는 글이 거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친일과도 다른 거죠. 더 질이 나쁘다.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광장의 작가답게 거듭거듭해서 밑줄 그으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조그마한 생명, 제군의 사소한 존재 같은 것들이 처음 읽으셨을 때 이제 그 문장이 아니라 이제 그 대목만을 밑줄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김성수가 썼던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신 거군요. 그런 끝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읽고 나니까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겠느냐고.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읽은 후에 그래도 아빠 상금이 많으니까 좀 그거 받아갖고 그래도 눈 한번 딱 감고 이게 2001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때는 아니고 90년대요? 90년대. 이건 편집해 주시고. 어찌됐건 인천 상이면 상금이 많잖아요. 많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제일 많았죠. 네. 청소년 기국 10대 때셨다 그러니까 아빠 눈 한번 딱 감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거 좀 사줘요. 항상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읽은 다음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때부터 아버지를 존경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대단함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아버지는 항상 책 읽으시는 분이고 글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얘기를 하실 때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조리정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한테 이제 야단을 맞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차라리 때리셨으면 좋겠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로 조지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전에 베스트셀러 제목 중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책을 보면서 배워했을 이른바 수서법들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사람이 말을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이제 주어가 수어가 자식을 야단을 치는데 문장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만 받았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근데 또 이제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참 잘해요. 그렇습니다. 강연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천 상금이 그렇게 많은 인천상을 거부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아버지의 대단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당연하게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그 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수상 거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것 자체가 표적이 될 수가 있는 때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사람의 전력이니까 그리고 아버님 정도의 명성이 가지신 분이 이 상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들 할 텐데 또 아버님답게 그 뒤에 이제 이런 상을 수상 거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수상 거부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성명서를 발표하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냥 그 인천상 그 수상 그 쪽에도 나는 이 수상을 거부합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상을 수상할 자격이 저보다 더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러셨거든요. 더 맥이네요, 그냥. 지금 이 일화를 들어보니까 소장님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어떤 정체성하고 진짜 딱 부합되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너무나 우리 연구소로서는 고마운 작가죠.
그 친일 임명 사전 만들 때도 뭐 그거 말씀 전에 이제 그 밑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네. 예, 그 두 번째 읽으셨을 때 밑줄친 부분. 예. 김성수의 이제 친일 논설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군의 개인의 조그마한 생명, 제군의 사소한 존재. 당연히 광장의 작가로서는 선생님이자 광장의 작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대목이었을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 성전에 대한 제군과 및 우리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 대동아의 건설은 제군의 사소한 존재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매진 앞에 제군이 천재 이루의 호기를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반도가 이에 뒤떨어질 때 우리는 대동아 건설의 일분자는 그만두고 황민으로서 훌륭히 제국의 일분자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바로는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광수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광수로 대표되는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나의 친일은 애국을 위한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근데 그걸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아버님이 굉장히 분노를 하셨는데 나는 우리가 황민하를 고창하여 온 이래 제군이 자주 자신의 황민으로서의 권리를 일반 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일본은 3000년이라는 오랜 동안 금일의 제국의 광영을 빛나는데 온갖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아버님이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그동안 30년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한 자를 기리는 상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문장 읽어 주시니까 이명준도 떠오르면서 또 그 소장님과 그 숙박계 사건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사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본인의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그분이 밑줄치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 선집 밑줄 친 것만 다 뽑아가지고 선집의 선집으로 선집의 선집을 한번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독서. 네. 우리 연구소에서 친일 임명사전 편찬 작업할 때 또 이 최인훈 작가님께서 뭐 좀 후원도 하고 좀 그러셨습니까? 예. 그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저는 만나서 얘기 들었고 그 한겨레 신문 최재봉 기자가 또 이걸 기사까지 썼는데 그것 좀 이거 갖고 오셨는데 좀 맞습니다. 한번 직접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성금을 내기까지 그 과정.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판본의 부록이죠. 부록. 임명사전의 부록. 이제 책이 이제 나오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시민 모금이 있었고 기사가 이제 여러 번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화두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워낙에 세대가 그러시다 보니까 활자로 된 걸 읽으시면은 굉장히 좀 뭔가 정신이 고양되는 걸 느끼시는 이제 그런 세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친일 임명사전과 관련된 기사들은 한겨레 신문 정도를 제외하면 기사 자체가 잘 나오지가 않고 인터넷 신문 같은데 이제 기사가 자주 실렸는데 그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해도 그걸로 보여드리려고 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인쇄를 해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기사들도 다 제가 뽑아드렸던 것들을 일일이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이제 아버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친일 임명사전에 대해서는 이제 태동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흥분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좀처럼 그런 식의 표현을 안 쓰시는 분인데 대한민국 건국단이라도 가장 중요한 출판물이 될 거다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때 뭐 소장님하고 이거 좀 크게 좀 꼬들고 소장님하고 뭐 이렇게 좀 연락하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모금을 거기 이제 하려고 했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너만 하지 말고 당신 목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단 내 목까지 네가 내라. 거기에서 이제 왜냐하면은 당신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쓸데없이 표적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내가 그 아들한테 이제 내 목까지 네가 이제 녹음을 해라. 그 명단이 이제 최윤구 선생님 이름으로만 되어 있겠네요. 네, 제 이름만 올려 있는데 사실은 최윤구, 최인훈 부자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발 이 방송 좀 보시고 문인들도 최윤훈 선생의 정신에 따라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인훈 선생님이 그 인천상을 수상하시고 그 상금을 기부하셨다면?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에 기부를 다 하시면 이게 참 그게 어떨까요? 정말 헤겔리안적인 그런.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떼고.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노 MC 다운 발상이야. 이게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이 최인훈 선생님에 대해서 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아버님 작품 중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 임원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일 문제라고 할까요? 일본의 한반도 식민 통치에 대한 아버님의 생각이 어떠하셨고 그걸 작품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작년에 그 아버님 일주기를 맞아서 나온 그 중단편들을 모아놓은 선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달과 소년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 중에서도 짧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 꽁트 뭐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상으로는 작은 작품인데 이 작품이 전집에도 엮여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뭐 평론가들조차도 작품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정도의 작품이어서 제가 그 여러모로 아버님의 선집 일주기를 기리기에 적당한 표제작이다 싶어서 이제 골랐습니다. 여기서의 소년병은 당시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 총독이 3.1 만세 운동이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여파로 그 조선 민중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국경선을 중국과 이제 국경선을 시찰한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은 그 국경 바깥에서의 독립군병들이 총독을 그 기회를 틈타서 암살하려고 이제 암살조를 파병을 했는데 그 중에 소년병이 있어요. 그 소년병의 시선을 통해서 본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작품이 발표된 게 80년대 초인데 3.1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가장 진보적인 역사 기술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극히 최근에 와서야 3.1 혁명이라고 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80년대 초에 그렇게 했다고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이 작품이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런 그 아버님의 현실 인식, 역사 인식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아버님이 부단히 이쪽의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아버님의 독서대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신용화 선생님께서 쓰신 3.1 독립운동의 사회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도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셔서 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미국이 추인하고 지지했다라고 하는 대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만길 선생님께서 쓰신 20세기 우리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이제 같은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사이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책에다가 스크랩을 해놓으셨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의 자료를 정리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의 장서를 연구를 하면 정말 그때 아버님의 관심사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자료를 모으셨고 생각하셨는지를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준비하셨다면 우리 소장님이 문학평론가시니까 그냥 말년에 그냥 재미삼아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뭔가 또 차기 작품을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화두에 나중에 다 나와요. 예, 예. 예. 그럼 화두 얘기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예. 그 3.1혁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80년대 초에 또 그 회색인에서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혁명이 뭐냐? 혁명은 이제 3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사상이 있어야 되고 사상 그다음에 엘리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십. 그다음에 대중 민중 이 사상 엘리트 대중이 잘 조합하고 준비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혁명이 된다. 이런 것도 또 우리 그 주인공 등장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그게 보면 우리가 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소설에 좀 등장하도 나오는데 그죠? 예. 화두는 이제 이 그야말로 만년을 장식한 대하 소설인데 이거는 최인우 선생님이 유년기 때부터 만년까지 살아온 자전적인 이 얘기인데 이건 그야말로 총화입니다. 최인우 문학의 총화입니다. 그거에서 어떤 뭐 모든 작품에 대한 그 작품 쓰는 배경부터 사상까지를 자기 스스로가 다 해결해 주고 내 문학이 뭐다. 내가 본 역사는 뭐다. 오늘 한국 민족은 문제점은 뭐다. 이런 걸 다 나와요. 여기에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데 뭐 다른 얘기 중요한 그런 얘기는 빼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세대까지도 유효한 것은 미국 문제입니다. 미국 문제. 예, 미국 문제를 아주 철저히 그냥 파고들었어요. 난 이렇게 이 최인우 작가가 미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천은 미국이다. 네.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월계다방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언제 나오나 싶은데 드디어 만년에 미국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 광주 5.18 그 광주 시민 항쟁부터 뭐 쿠데타 이런 걸 다 미국이 한 거지 뭐 박정희가 지가 뭔데 그 전부 미국이 조정한 거로 다 나와요. 이게 그 너무나 명료하게 저 뭐 세계를 경영해오는 자들의 참모부 그 작전 방침에는 전시되고 후시되고가 없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알겠죠, 딱.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자기 국가 이익대로 마음대로 한반도를 주물러 왔다. 남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화두 결론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제 그 평론집에서 마지막에 이럴 때 최인훈이 그립다. 그는 이제 월계다방 대신 저 천공의 월계수 밑에서 한반도를 굽어보며 김구 선생과 고담 준론을 펼치고 계시려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어떤 때 최인훈 작가 생각이 좀 많이 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우리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표면적으로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전혀 민주화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한 20-30%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진실 자체를 듣지 않는 그야말로 성경의 말을 빌리면은 북소리가 북을 쳐도 춤을 출 줄 모르는 그런 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그래도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최인훈 선생 같은 고도의 어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그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족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작가 정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제 이제 백번 김구 노선이었다는 걸 내가 일부러 밝히고 있는데 또 백번 김구 노선을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김원봉부터 지금은 뭐 온갖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세력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백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 우리 민족사에서 그건 통일이 된 뒤에라도 백범을 우리 민족사에서 폐기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원히 도피받을 게 백범이다는 이런 의미에서도 최인훈 문학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서 받들어야 될 작가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아드님은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최인훈 연구소. 그거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개인 채널에 지나지 않기는 한데 생각보다도 좀 많이 주목들을 해주시고 예. 요즘에는 연구자분들도 좀 들여다 보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부담스럽기는 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님의 문학이 뭐 1960년대라고 하는 특정 시기나 아니면 분단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에 특화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쓰는 표현이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소구력이 없는 작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아까 광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근데 또 광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 젊은 것도 아니죠.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독후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이명주는 여자들 앞에만 가면 그렇게 찌질해지나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20대 여성 독자들, 예. 그러니까 뭐 국어 특강 시간이라든지 뭐 한국문학 특강 뭐 같은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은 또 여성 독자들, 20대 초반의 여성 독자들이 이명준에 대해서 또 찌질한 놈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 소설의 굉장히 특정한 부분만 저는 이제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동굴 장면에 죄송합니다. 더 주목을 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결국 그 동굴이 밀씨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대로 읽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서 제가 배웠던 가장 큰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읽는 소설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광장의 의미가 뭐고 밀실의 의미가 뭐고 그건 두 대립항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 치일 때 뭔가 그래도 좀 권위 있는 답 혹은 독특한 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장과 밀실은 서로 대립하는 두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아버님이 이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사고 방식을 늘 하셨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양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라든지 세계의 본질을 그렇게 편의상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양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그것들이 세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철학이 되는 거고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완전히 반목을 하는 선과 악처럼 돼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뭐 사람이 불행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 어떻고 밀실만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읽고 있는 거죠. 다만 작품의 제목을 광장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건 그 시절에는 작품을 쓰셨던 시절 그리고 극히 최근까지의 우리의 삶은 광장을 건설하는 것이 광장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는 결국은 제가 작년에 특정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아버님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를 듣곤 했습니다. 광장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회색인까지도 거명을 되고 그리고 이제 서유기에 나와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치 집단이 보여주는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올바른 모습을 그때 지지를 하는 거지 뭐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하는 뭐 이제 그것을 이제 인용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특히 신문의 사설이나 컬럼 같은 데에서는 다들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변증법적인 사고에 바탕한 게 아니라 그냥 내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글들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마지막에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저한테 남겨주셨었거든요. 남북 이제 정상 회담이 있었을 때 이제 그 뉴스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었던 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원하실 때 이미 호스피스 상태로 이제 입원을 하셨었었는데 그 뉴스를 보여드리니까 너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나시면은 그때 이제 아버님의 그 수치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었는데 다 나빠졌어요.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도 통제라고 할까 좀 뉴스를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하고 잘게 나누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결과가 잘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망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체조에서의 3단 뛰기처럼. 그러니까 도약이라고 하는 게 도움닫기라는 게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못 잡아먹는 것처럼 막 전쟁하려고 뭐 그러던 때였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한 번 좌절했던 일을 또 거듭해서 성공한다면 그건 더 위대하다. 이게 변증법의 진정한 의미다. 예, 그래서 분단 모순이 해결되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정말 좋은 일일 테고 그렇겠지만 분단 모순이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밀실과 동굴에서 연애를 할 테고 거기에는 찌질한 남자도 있을 테고 고운 여성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들이 찌질해졌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를 낼 정도로 여성들도 이제 점점 뭔가 올바른 광장에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미워하고 삶이 여전히 지속되는 한 만약에 최인훈의 문학이 위대하다면 고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고 사랑받겠죠. 예, 제가 그 최인훈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뭐 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념적이다, 뭐 어렵다,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 좀 제가 서양 고전 음악에 대한 뭐 글과 뭐 그런 걸 쓰고 있으니까 참 섭섭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섭섭해요. 베토벤이 어렵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라든지 베토벤이 어려우니까 듣지 맙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어려운 소설이다. 뭐 읽기 위해서 굉장히 작업이 그 전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거는 참 독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을 뺏어가는 뭐 그런 거 아니냐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 아버님 소설 읽다가 이제 그 좀 그만두곤 했다.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곤 하거든요. 그럴 때 왜 책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기만 해야 되나? 소설이 재미만 있어야 되나? 그리고 그 재미라고 하는 건 저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닌데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지금 이제 최인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정체성이 두 개다 보니까 저기 다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최인훈이라 했다는데 최인훈조차도 책을 여러 번 읽고 두 번, 세 번 읽고 그래서 밑줄을 그은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최인훈 정도의 작가의 작품은 처음 읽어서는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을 테고 그리고 두 번 읽었을 때가 다르고 세 번째 읽었을 때가 다를 테고 그리고 10대 읽었을 때 20대 30대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임원영 소장님께서 책까지 이렇게 내셔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만년에 이르셔서 읽었을 때 느낌이 생각이 또 다를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고전이 가진 힘이겠죠. 만약에 최인훈이라고 하는 작가와 그의 작품이 고전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장벽 혹은 뭐 이런 난이도 같은 것들의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부여될 바가 없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분명히 읽는 분들의 삶 그 자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좀 더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끝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최인훈 연구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방학질 실장 오늘 어땠는지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하여튼 제 20대 때 광장을 잘 안 본 책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일직선으로만 한 생각만 했던 시절이었죠. 그거 좀 반성을 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전의 반열에 드디어 오른 것이고
남북한 그다음에 시대를 초월해서 다시 한번 음미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특히 4.19 혁명이 또 60주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좀 4.19 혁명 60주년이 너무 좀 묻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4.19 혁명 60주년 그 해기 때문에 그 해가 가기 전에 최인원 선생님의 많은 작품들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이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임원영 소장님과 함께하는 그 문학 작품과 또 작가의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참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고 오늘은 특히나 최인훈 선생의 또 아드님이 나오셔서 자리를 더 좀 풍성하고 이야기도 더 빛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임원영 소장님과 함께하는 한국 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병주, 박정희를 역사 앞에 소환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떤 사진이죠? 예, 그 보시기 왼편에 있는 사진은 결혼 사진인데요. 예.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저 사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왜요? 미인이신데요? 당신만 활짝 웃고 있고 원래 결혼식 사진에서 신랑이 입이 째시고 네. 신부는 좀 이제 뭔가 약간 딱딱하게 굳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신랑이 표정이 어두운데요? 네, 그래서 저 결혼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님께서 불만이십니다. 저 때가 이제 그 선친이 몇 살 되신 거죠? 그 아버님이 공식적으로는 네. 그 아까 자기 광장을 25살 때 쓰셨다고 예.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2살이 더 많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그 네, 호적이 참 잘못돼 있을 때가 많으니까 신고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나이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옆에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네, 옆에 사진은 저게 그 신을 앞두고 벌어졌었던 마지막 대선이었어. 박정희의 마지막 그 대선 선거였었죠. 네. 김대중 후보와 이제 박정희 후보가 맞붙었을 때 아버님이 김대중 후보의 선거 연설장에 나가서 무대장에 나가서 그 유명한 장충당 그때 이제 그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사를 쓰신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사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네요. 예, 그때 그 사진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군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군 시절의 사진이십니다. 저쪽 집차 타고 저럴 때가 아마 전방 지역일 거예요. 예. 사진이 또 있습니까? 저희 서재인가요, 저 사진은? 예, 그 아버님이 월남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청파동에서 사시다가 불광동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지금 저 두 사진 다 이제 그 불광동의 자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호철 선생님이랑 어느 정도로 친분이 있으셨냐면은 지금 저 집이 이호철 선생님이 사시던 집을 저희가 사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아버님의 서재 겸 침실이셨고. 그리고 아버님은 서재와 침실을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좀 어머니하고 각방을 표정도 아까 결혼할 때 좀 어두우시더니 일관되시네. 결혼하신 다음에는 좀 따로 주무시고 일관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같이 주무신다고 하면은 어머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가 항상 밤을 꼬박 새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흔히들 명퇴하시고 집안에서 계속 드시는 이제 그런 분들 삼식이라고 부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3번 다 집에서 먹는. 아버님은 육식이셨다고. 그러니까 아버님 밥을 3번을 차려드려야 됐었고 가족들 밥을 또 3번을 차려야 됐었고. 그러니까 네. 저기 지금 무덤 타고 있는 게 우리 아드님인가요? 네, 접니다. 행복한 한때네요. 그래도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있을 땐 좀 표정이 밝아지셨나요? 결혼 때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표정이 좀 제일 밝아요. 자상한 아빠의 모습인데요. 네. 자상하셨습니까? 아들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말씀하신 바로는 제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해서 어머니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애가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넘어지기 전에 가서 앉지 않는다고 어머님 보고 뭐라고 하셨었다고.